여러분 2교시에서는 그 섹션 77 이어서 그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그 설명을 좀 드리죠. 관계형이라면 우선은 객체와 속성들의 ER 다이어그램 가지고 그 관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2차원의 테이블로 보통 나타낸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우리가 1교시 때도 말씀을 이제 잠깐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데이터 모델은 관계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당히 많아요. 객체 지향형, 그 다음에 뭐 계층형,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요즘 이제 비정형 데이터 분석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데이터 분석 기법을 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쓰긴 하지만 다른 형태의 객체 지향형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모델, 뭐 다양한 형태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근본적으로다가 기본적인 거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다 출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거고요. 2차원 테이블을 쓴다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차원이라는 건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것도 엄밀하게 이해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그림을 좀 그려보면 고객이라는 객체와 주문서라는 객체와 주문이라는 관계가 있다. 고객은 주문하면 주문서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생각하면 됐고 고객에서 그 속성이 고객번호, 성명, 주소가 있겠고 물론 이제 이 아래에서는 이게 사각형 타원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 정보 모델링하고 뭐 바커는 이제 뭐 이런 식의 비슷한 방법을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객을 구분하는 거 고객번호, 주문서에는 주문번호. 그래서 이제 고객번호와 고객이 주문하면 고객번호에 해당되는 주문번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객 주문서가 결국은 이렇게 테이블 이름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번호, 성명, 주소 이런 게 각각의 필드 이름이 되고 요 하나하나의 튜플, 레코드 이런 걸 우리가 이거 속성, 그다음에 이거 레코드,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이란 말을 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문도 마찬가지로 고객번호, 주문번호, 주문서도 마찬가지로 요런 그 식별자를 이렇게 속성을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만드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키와 외래 키를 이제 설명을 했죠.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고객의 이제 요 테이블에서 보면 예를 들면 고객 번호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명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2번이 박인식일 수도 있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고객 번호가 기본 키고 여기서는 고객 번호와 주문 번호가 그 하나의 기본 키를 형성할 수가 있겠죠. 두 개가. 고객 번호가 똑같은 게 있고 주문 번호가 요게 이제 주문 번호가 서로 같을 수가 없으면 이제 요게 기본 키가 되는 거고 요거는 확실하게 주문 번호가 이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테이블만 보면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주문 번호 105번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그럼 요 테이블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요걸 가서 003을 가서 고객이 003이 이정훈이로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 강현준이라는 사람은, 아니고, 여기는 테이블이 없네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것만 지금 서로 연결이 돼 있나요? 1번 한번 볼까요? 박윤식이라는 사람은, 오늘 몇 개를 주문했냐? 하면 요 테이블 가지고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001 가서 100일 찾아서 100일 가지고, 두 개, 분명히 1번을 두 개 주문했구나. 300원어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이 세 개 테이블 가지고는 지금 분명히 번호만 알지 그 어떠한 구체적인 제품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품명이라는 또 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그 관련이 이제 돼 있는 그러한 형태로 모델링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SQL로 만들어서 절차적 그 SQL 트리거라 그러는데요. 트리거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오늘 하루 100원 이상 주문한 사람 이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날짜는 안 들어가 있지만 오늘 주문해야 될 뭐 5번의 새우깡의 개수 뭐 이런 걸 다 SQL 가지고 구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외래키와 기본키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키가 되고요. 외래키라고 하는 건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른 테이블 이런 게 이제 외래키죠.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 이것도 외래키가 되네요. 이 두 개는 이제 기본키지만 기본키라고 하는 건 각각의 테이블에 해당되는 거고 외래키라고 하는 건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가 되는 놈들이 다 외래키예요. 그렇죠? 어떤 테이블은 외래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본키는 없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이제 설정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 이것도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네트워크 모델, 하이라키컬 모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모델들이 있어요. 아마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출제됐었던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어떤 ER 다이어그램의 어떤 원칙적인 그 형식은 약간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관계를 좀 알 수 있겠죠? 사람이라는 개체의 주민번호가 기본 키고 원래는 밑줄 그어야 되지만 첸이라는 사람이 원래 제시한 거랑 좀 다른 형태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고 원래 이것도 타원 안에 이름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거주지라는 테이블에 기간이라는 속성이 있고 도시의 이름, 인구 요와 요 사이에는 사람은 출생지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생지는 이제 도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일대 사람은 여러 군데 이제 거주지를 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주지는 뭐 도시 N개의 도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뭐냐면 사람 주민번호 기본키고 사람과 도시 사이에 거주지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일대다 관계 또는 얘와 얘 사이는 사람은 그렇죠. n명의 사람이 n개의 도시 있을 수 있으니까 다대다 관계 거주지 관계를 할 때 이거는 별도의 릴레이션으로 해준다 그랬죠 우리.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출생지 관계를 표현할 때 얘가 주민번호와 도시 이름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얘는 지금 속성은 안 나타냈지만 사람이 주민번호가 기본 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ER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표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해를 했죠?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요게 이제 테이블 이름이 되고 요게 속성이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문제 그건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얘를 릴레이션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관계. 표인데 테이블이라는 말보다 릴레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초창기에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릴레이션 여러분 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테이블이랑 관련이 돼 있다라는 개념 차원에서 릴레이션.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코드라는 사람이 사실 앞에서 첸이라는 사람의 ER 다이어그램 그런 가지고 이렇게 정립을 또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개체가 있고 속성이 있고 이걸 투플이라고 그러고 또는 레코드라고 그러고 요거를 릴레이션 스키마 얘와 얘의 이제 그 관계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그러고 이걸 인스턴스라고도 얘기합니다. 투플을.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표는 릴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 학년은 1, 2, 3, 4 이걸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학년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도메인은 뭐냐? 1, 2, 3, 4죠. 대학교라 그러면. 고등학교라 그러면 뭐 1, 2, 3.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해요.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 도메인. 투플은 이제 요거 행의 그 값들. 그 다음에 요거 개수를 우리가 카디넬러티. 속성의 개수를 우리가 디그리. 속성의 개수를 디그리. 요걸 카디넬러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디넬러티는 뭐 기수, 대응수. 이게 다 수학적 원리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3교시 때 관계대수, 엘지브라적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학 용어를 좀 쓰기도 합니다. 속성은 이제 요거 속성이라고. 속성의 개수를 디그리라고 해요. 디그리. 차수. 그렇죠? 도메인은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자, 우리 릴레이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다음 주 릴레이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보면, 이게 투플들은 다 상이한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걸 이제 두 번 적으면 이제 메모리 효율성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순서는 상관하지 않아요. 얘가 먼저 나오나. 어쨌든 이제 투플에는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얘가 위로 가나, 얘가 밑으로 가나, 조회할 때의 결과값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속성도 마찬가지고. 속성도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시간에 따라 변하죠. 새로운 학생이 오거나, 뭐, 이제, 휴학을 하거나, 뭐, 그 다음에 뭐, 주민으로 바뀔 일은 없지만, 뭐, 이제 주소지가 있다 그러면, 거주지가 바뀌거나 할 때, 시간에 따라 바뀌죠. 뭐, 속성의 명칭은 이제 동일한 게 있으면 안 되지만, 성명이 같은 값은 있을 수 있죠. 이름이 똑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기본키로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값들은 원자값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값. 학번이 만약에 1001-1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거. 오타믹 밸류라 그래요. 원자값. 그렇죠? 그래서 이 값들은 원자값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다 지금 기출 출제됐었던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도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도 영어 문제를 한두 문제 낼 거기 때문에 뭐 기출 문제 위주로 좀 풀면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영어로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앞에서 소프트웨어 설계 시간에 배웠었던 용어들도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영어로 찾아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어쨌든 그 의미를 좀 알아야 영어를 좀 번역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영어도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TOEFL은 이게 옳지 않은 것은 TOEFL은 우리가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1번이 잘못됐고 나머지는 뭐 이거는 속성,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스키미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SCHEME 스키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스키마라고 하는 게 어려운 단어지만 그냥 표로 만드는 거예요. EMA 스키마 그렇죠? 만들어가는 과정 절차 인스턴스는 뭐 이그젬플이니까 하나의 TOEFL의 값 도메인은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 그렇죠? TOEFL에서는 우리가 TOEFL에서는 우리가 속성에서는 디그리 그렇죠? TOEFL에서는 카디넬러티 이거죠 이거.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다음 테이블의 카디넬리 값은 얼마냐 디그리 값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속성의 수는 우리가 디그리라고 그랬죠. 카디넬러티는 아니에요. 카디넬러티는 TOEFL의 수. 나머지는 뭐 객체의 특성이 속성이고 가장 작은 어타믹 밸류 속성은 바로 데이터 항목 데이터 필드 릴레이션의 디그리는 뭐냐 우리 속성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number of attribute 릴레이션 스키마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디그리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뭐 카디넬러티에 대한 정의, 릴레이션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스키마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릴레이션에 대한 정의, 릴레이션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뭐 카디넬러티에 대한 정의, 릴레이션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스키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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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정의, 릴레이션에 대한 정의,
디플의 정의, 어트리뷰트의 정의, 뭐 릴레이션, 도메인 이런 것들이 다 영어라서 여러분들 좀 어렵긴 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 때 다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하는 학생들한테는 아마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수강 신청 안 했으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 이런 시험 어떤 문제나 기사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개발이나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서는 현업에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뭐 사실 앞에서 좀 했었는데 기본키, 외래키, 그 다음에 대체키, 슈퍼키, 후보키. 그죠? 그 후보키는 이제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거. 그건 이제 후보키고. 기본키는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대체키는 이제 뭐 여러 개가 후보키 중에 이제 뭐 기본키가 될 수 있는데 그 기본키가 되고 남은 나머지 우리가 이제 후보키, 보조키라고도 얘기하고 슈퍼키는 이 릴레이션에서 그놈들의 조합으로 테이블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키가 슈퍼키가 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돼 있죠. 학번 하나만 가지고도 얘가 구분할 수가 있어. 서로 다른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번과 주민번호. 물론 주민번호로만 해도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학번과 주민번호도 슈퍼키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값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와 성명도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명만은 안 되죠. 성명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슈퍼키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트 자체가 슈퍼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슈퍼라는 게 강력한 건데요. 모든 투플에서 유일성은 만족하는 거. 하지만 최소성은 아니죠. 최소성을 만족하는 건 이제 기본키. 최소성, 그러니까 슈퍼키 중에 최소성 만족하는 걸 이제 보통 기본키로 설정을 합니다. 외래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foreign, 외래키라고 하고 참조키라고도 하는데 보통 외래키.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한 릴레이션의 뭐뭐는 참조되는 릴레이션의 기본키와 대응돼. 이게 외래키에 대한 얘기죠. 참조 관계를 표현하는 상당히 중요한 도구이다. 외래키를 포함하는 릴레이션이 참조하는 릴레이션이 되고 대응되는데 찾아가서 릴레이션이 참조 릴레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뭐를 말씀을 좀 드렸냐 하면 여기서 박인식, 그러니까 요 101번에 주문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찾아갔어요? 주문번호 가지고, 고객번호 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정훈이라는 거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가 되는 거, 요런 거. 얘는 이 테이블의 기본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외래키가 되는 거고, 얘는 또 이쪽에 기본키가 되기 때문에 얘도 외래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외래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도 기출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어 문제를 반드시 낸다는 거. 그죠? 이거는 지금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설명인데요. Single field combination of field 속성이죠. 속성의 뭐 하나 필드나 아니면 조합인데 uniquely 유일하게 정의를 하는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레코드라는 게 튜플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코드나 튜플에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그거는 또는 메이저 키, 주요 키, 주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mainly used when records are searched or sorted. 그러니까 검색하거나 정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고객번호 순서대로, 그렇죠? 주문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객체를 특성 지으는 유일한 값을 이제 우리가 기본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객체의 속성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제가 나오면 얘가 객체 이름이고 얘는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합니다. 갈로로. 학과를 기본키로 사용하기 곤란한 이유는 뭐예요? 학과
학과가 동일한 학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학과명.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키로 적당하지 않다. 요 중에서 기본키로 적당한 건 학번이죠. 학번. 그 다음에 그 무결성은 이제 여기 보면 개체, 참조, 도메인, 사용자 정의. 그 중에 이 개체와 참조 무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테그리티, 엔터티 인테그리티, 레퍼런셜 인테그리티, 도메인 인테그리티, 유저 디파인드 인테그리티. 이제 무결성이라는 게 결함이 없는 거예요. 인테그리티 영어로. 영어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번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학번이 비어 있으면 안 되죠. 그게 개체 무결성. 그 다음에 이제 요 학번으로 요 과목명을 알아내는데 봤더니 여기 없어요. 참조 무결성 위배. 1005번, 1005번이 없잖아요. 그런 값은 레코드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은 우리 학교에서 정의된 학번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정의 1, 2, 3, 4, 5학년이 있을 수 없잖아요. 대학에서. 그리고 도메인 무결성. 을 위배했다. 사용자 정의 무결성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그 사용자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속성의 어떠한 그 제약 조건이 있어요. 물론 이제 도메인 무결성도 포함을 하는데 그거와 별도로 사용자가 정의한 무결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와요.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레퍼런셜 인테그리티, 도메인 무결성,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무결성.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무결성을 이제 요즘 뭐 자동화 도구들이 다 있어서 사람 눈으로 일일이 많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확인할 수는 없고 자동화 도구로서 다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죠. 그래서 무결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무결성을 체크하는 이유는 애플리케이션, 트리거, 제약 조건 요거를 이용해서 더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수학 과목이 폐강이, 이제 수학 과목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더 이상 안 하는데, 조회했더니 수학 과목이 나왔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학번을 조회했는데 잘못된 학번이 나왔다. 잘못된 이름이 나왔다. 그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문제점으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생성, 숙제, 삭제 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없앨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결성을 강화하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는 이제 SQL문에서 절차적 SQL문, 그죠? 수행하게 되면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SQL문의 세트. 그걸 이제 우리가 트리거라고 해요. 트리거. Procedural SQL.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ATM 가서 은행에 가서 카드 놓고 인출하고 아니면 계좌 이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에 다 트리거예요.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약 조건을 설정해 가지고 무결성을 또 유지를 합니다. 그렇죠? 애니레이션이 이런 거는 이제 개체 무결성이죠. 그렇죠? 이건 왜 참조 무결성이고, 그렇죠? 외래키라면 참조 무결성 생각하시면 돼요. 참조 무결성. 가서 봤는데 없거나 널 값인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학번을 찾아갔는데, 이 1005번이 여기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참조 무결성이 위배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주문번호, 이제 고객번호가 5번이 있어. 근데 갔더니 5번이 없어, 아직. 이런 것들이 참조 무결성을 위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